이제 저는 생글교육이라는 신생 교육업체 대표로 있고요. 독서논술 중심으로 수업을 하면서 아마 어제 혹시 수업을 참여하신 분들은 저희 학원에서 운영하는 어떤 외국어 교육, 영어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가장 좀 그 근본적이고 좀 뿌리에 해당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네, 문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 이 인간 집단이 커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자를 발명했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뇌 바깥의 정보를 기록해야 될 필요 때문에 시작된 단순한 기호들이 체계화되면서 이제는 인간이 말로 할 수 있는, 언어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형태로 등장을 합니다. 그 이후로 길게 잡으면 5천년, 4천년, 짧게 잡아도 좀 문명이 덜 늦게 발생하는 곳에서도 2, 3천은 될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이것은 축적되어 오면서 인간의 지식의 양과 사고의 능력들은 계속해서 축적되었죠. 그러니까 문명의 가장 뿌리가 뭡니까 하면 읽기 능력이에요. 읽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상층부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다 일찍 어릴 때부터 읽기 능력을 소유한 획득한 사람들이죠. 굉장히 인류 역사 대부분의 시간은 그래서 그 기득권 계층이 이 문자 정보 독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런 형태로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공교육이 확산되고 모두가 이 문자를 읽고 쓰게 되고 지식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진 시대는 아마 150년 안쪽일 것 같고 우리 역사에서도 아마 100년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제 문맹이 대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인 그 문명의 경쟁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읽기 능력이에요. 읽기 능력. 지식 습득도 읽기 능력이고, 또한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읽는다는 것은 지식 습득, 정보 습득만 있는 게 아니라 읽을 때 우리가 평소에 언어로 사용하지 않는 표현과 어휘들도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읽는다는 것은 또한 언어적 경험이죠. 잘 읽는 아이들은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구사할 수 있는 언어, 어휘들이 늘어나고 이해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고 그러니까 그 세계가 확장되는 거예요. 평소에 구사하는 어휘가 7,000개인 사람과 15,000개인 사람이 경험하는 세상은 너비가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읽는다는 것은 언어적 경험도 되죠. 최근에 과학자들이 밝힌 것에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뇌과학이 밝혀진 건데 이 대뇌의 백색 피질이라는 영역이 독서를 할 때 활성화되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그렇게 되면 뇌 전체를 사용하는 이 능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상상하고 몰입하고 그 과정에서 뇌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독서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하도 많이 들으셔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최근에 또 언론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이제 교육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현대적인 문제가 뭐냐 보니까 문해력의 문제다. 굉장히 많이 키워드로 등장을 했죠. 문해력. 문해력이 퇴보하고 있다, 저하고 있다. 이건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게 됐다 얘기가 더 많이 나온 것 같긴 한데 사실 제가 체감하기로는 이미 그 전부터예요. 이미 문해력의 퇴보가 일어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는 그것이 더 이슈화되고 좀 더 심화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확실히 제가 여기서 가르치면서 코로나 이전의 아이들과 이후의 아이들 집중력 또 어떤 친구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능력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도드라지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럼 문해력의 저하 요인은 뭡니까? 뭐 독서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글쎄요, 이제 책 안 읽기는 우리도 어릴 때 많이 안 읽었던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저도 어릴 때 엄마한테 책 좀 읽어라, 책 좀 읽어라 얘기도 많이 들었고 오죽하면 저희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네가 20대 읽어야 될 책들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책을 좋아하셔서 장서가 많으셨는데 빨간 딱지를 탁
딱 100권을 선정해서 붙여놓으셨어요. 예, 그 책들의 일부가 지금 여기 제 서재에도 좀 보관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좀 그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좀 드러난 어떤 특별한 징후들과 현상들의 문해력 저하의 좀 더 원인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쉬운 정보 접근이에요. 네. 굳이 책을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뭔가 새로운 모르는 걸 알려고 한다면 호기심 있는 아이들은 다 뭘 찾았습니까? 백과사전이죠. 집집마다 뭐 동화 백과사전 막 30권 막 이런 거 다 있었어요. 그죠? 지금 백과사전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시죠? 네. 예. 저희 형님이 제일 좋아했던 책이 이제 백과사전이에요. 뭐 하나 보면은 이제 방에서 백과사전 들춰보면서 모르는 정보를 찾고 즐거워하는 형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고려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신데 지금은 이제 정보 접근이 쉬워지니까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죠. 일일이 읽어가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꼭 그런 거 있거든요. 백과사전 같은 거 읽다 보면 야, 요것도 궁금해. 그죠? 그것도 찾아보게 되고 네, 이게 지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장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 그나마 네이버 쳐서 글로 읽는 건 나은 거고 이제는 유 선생님이 계시죠? 네, 틀어놓고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알려줘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진 거예요. 자, 이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문해력의 증진으로 이어지기보다는 퇴보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기기를 뭐 통제할 건가요? 그렇진 않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이 도구이기 때문에 이건 이거대로 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문해력 저하의 원인 중에 또 사회의 파편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럿이 모여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 친구들과 호흡하면서 집단으로 경험되기보단 거의 대부분 교사와 다수 학생의 그런 일방적인 어떤 이 정보 인풋만 있는 그런 형태의 수업이죠. 학교에 가도 그렇고 학원에 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친구 하나 없어도 학원 다닐 수 있는. 사실 이렇게 친한 친구랑 학원 가면 오히려 그래서 일방적인 강의를 듣는 경우이기 때문에 집중 못하는 경우 많아요. 저는 이제 여기서 다수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너무 친한 애들이 있으면 사실 좀 그 그룹을 흩어내려는 그런 전략을 짭니다. 그러면 수업의 질이 좀 올라가기도 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회에 파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과 인간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 속에서 배워지는 수많은 또 이 컨텍스트를 읽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또 다 파괴됩니다. 그게 이건 코로나하고 아주 직결되죠. 네. 또 하나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죠.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정보를 진득하게 파기보다는 너무 많은 것을 이것도 봤다 저것도 봤다 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우리말의 특징도 있어요. 이 외래어의 유입이 워낙 많은 그리고 언어의 어휘 구조상 한자어의 유입이 원래부터 워낙 많았던 그래서 보통 이제 문해력이 훅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게 이제 4학년 5학년 올라가면서 왜냐하면 한자 어휘들이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조금 좀 저학년 아이 학부모님들이시라면 한문 있잖아요. 한문. 요새 한문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그 교재들 책들 많아요. 네. 심지어는 그냥 마법 천자문 만화라도 좋으니까 한자라는 것과 좀 친해지게 해주시면 나중에 새로운 어떤 개념 어휘나 개념 어휘가 다 죄다 한자어니까 그런 것들이 등장했을 때 다의 마늘 다자야 이렇게 해서 설명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한자를 아는 아이와 모르는 아이가 이 새로운 어휘를 습득하는 속도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학년 때 한자를 접하면 좋습니다. 이미 고학년인데 어떡한가요? 네, 늦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중학교 가기 전에 한자를 그 서점에 나가보시면 이제 그런 이렇게 초등 한자어, 교과서 한자어 뭐 관련된 교재들 재밌는 거 많이 있어요. 네, 굳이 뭐 아이고 그러면 한문 학원도 하나 보내야 되겠다. 애들이 싫어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일상어에서 이 집에서 한자어를 좀 사용해 주세요. 아이가 이제 조금 컸다 싶으면 일부러 문자를 써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의 이 눈빛을 보면 얘가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단어 하나 풀어주고. 네, 그렇게 어휘를 늘려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네, 문해력 저하가 굉장히 큰 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은 전 과목 지식 습득에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풀어도 요새는 수학 문제 자체가 문제가 긴 문장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많아요. 생각하면서 풀라는 거죠. 그 문제를 잘못 이해해서 문제를 엉뚱하게 풀거나 못 푸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문해력의 문제는 국어의 문제만이 아니라 선생님 국어를 잘하면 모든 과목을 다 잘할 수 있다 하면서 또 국어 학원들이 그렇게 위기 마케팅을 열심히 하는데 국어 학원에서 또 문해력을 잡아주냐?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좀 다른 영역입니다. 이 문해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건데 어휘의 영역도 있지만 문장의 영역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긴 글을 읽어가면서 그 속에 숨어있는 내러티브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대부분 독서 논술 학원들이 가지는 맹점이 뭐냐면 짧은 글들이에요. 예, 유명한 이 프랜차이즈 독서 논술 학원들을 보면 교재들이 많아요. 그래서 애가 열심히 다니고 있으면 집에 교재가 쪽쪽쪽쪽쪽쪽 쌓이니까 뭐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거기 나와 있는 지문들이 다 짧습니다. 유명한 작품을 인용한 것도 있죠. 그렇지만 전문이 다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3학년 아이한테 물어보면 어린 왕자 안 돼요. 보아뱀 얘기만 합니다. 어린 왕자 전체의 내러티브는 굉장히 복합적이거든요. 굉장히 심층적이에요. 그거를 다 읽으면 굉장히 놀라운 보배로운 어떤 이 인생의 이해들이 막 뿜어져 나오는데 그렇게 읽지 않죠. 네. 그렇게 읽을 수도 없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짧은 지문들을 읽고 문제풀이식. 결국은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가도 국어 시험 문제가 또 수능 문제가 긴 지문 나오고 문제 푸는 거니까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진짜 제대로 두꺼운 벽돌책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아이면 아, 이, 이 다양한 지문들을 읽고 문제 푸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저희 학원에서 추구하는 것은 고전 읽기 중심인데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랑 이 깨트린 벽돌들 책들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3까지는 완전 고전만 읽으려고 있는데 좀 책장 하나 가득이에요. 대충 읽은 책이 아니라 완벽하게 몰입해서 다 읽어낸 그리고 1984를 읽으면서 예를 들면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에세이까지 작성해봤던 그런 종류의 책들이 책장 가득하죠. 그 친구가 이제 고3이 됐어요. 얼마 전에 찾아왔길래 짬뽕 한 그릇 사주면서 공부 좀 어떠냐 하니까 뭐 조금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지 공부가 어려운 건 모르겠어요. 어, 어, 그 수능 국어는 괜찮은 것 같아 했더니 새로운 내용의 지문이 나오면 자기는 재밌대요. 이건 재밌겠다 읽어보자. 네, 자기는 글이 겁나지 않는다. 네, 글이 겁나지 않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처음 왔을 때 어떤 상태였냐면 초등학교 5학년 말에 처음 왔는데 난독증이었어요. 또래 아이들보다 글 읽는 속도가 정말 2배 이상 느렸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 괜찮을까요? 저 괜찮을까요? 다른 아이들 다 빨리빨리 읽는데 자기는 빨리 못 읽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속독 같은 거 배워야 될까 막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속독을 배우면 안 된다. 지금 이 상태에서 너는 속독을 배우면 큰일 난다. 그 학부모님에게도 완전히 못을 박아드렸죠. 느려도 괜찮다. 꾸준히 읽자.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일반 아이들 읽는 속도까지는 왔어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얘는 디테일을 잡아요. 디테일. 나중에 이제 중3쯤 됐을 때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빨리 읽어요. 다른 아이보다 빨리 읽고 정확하게 읽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독이 중요합니까? 속독이 중요합니까? 정독이 중요합니다. 느리더라도 무조건 정독이. 여기서 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속독으로 넘어가는 어머니들 굉장히 많아요. 네. 속독이라는 기술이 개인적으로 저도 나름 독서 전문가로서
속독이라는 그 기술에 대해서 약간 유사과학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속독은 뭐냐, 이렇게 대각선으로 흩어져 가면서 키워드를 빨리 찾아내고 유추하는 능력이에요. 그걸 왜 하냐면 이것도 여기서 또 위기 마케팅이 나오는데 수능 지문을 다 읽고 문제 풀 수가 없는 그런 지문들이 요새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속독 학원을 보내셔야 된다. 제가 죽어라 이건 위기 마케팅에 불과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려도 이 조급한 마음과 두려움이 있으시니까 저희 학원을 그렇게 다니시더라도 속독 학원을 또 병행을 해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속독 학원 오래 다니다 저희 학원 온 아이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중학생이 되면 저희는 이제 신문 칼럼을 읽고 이 칼럼을 구조적 분석적으로 읽고 요약하는 나중에 이제 그걸 비판하는 글을 써보는 단계까지 가는데 칼럼을 A4 2장짜리 폰트 9로 던져줘요. 그러면 이제 중학생들이 평균 5분 정도 걸립니다. 네. 그 아이는 3분 만에 끝내더라고요. 다 읽었어요. 제가 얘가 속독학원 다니다 온 걸 알기 때문에 기다렸죠. 그래? 그 다음에 물어보죠. 자, 네가 요약해 볼래? 먼저 읽은 친구가 요약해 볼래? 요약을 하는데요. 글을 읽은 게 아니라 느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글에 나오는 키워드들을 조합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 느꼈어요. 아마도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옆에 느리게 읽고 꼼꼼하게 읽은 친구가 허걱. 왜냐하면 그 친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거든. 그래서 넌 독서 습관이 완전히 잘못됐다. 나중에 수능 절대 못 푼다. 지금까지 배웠던 게 무엇이든 다 잊어버리고 여기서 나랑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정독을 하도록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때부터는 교사가 피곤해집니다. 낭독을 해줘야 돼요. 선생님이 읽을 때 눈 딴 데 가지 않고 미리 건너뛰지 않고 선생님 읽는 글의 모든 라인을 너는 눈으로 다 따라오는 거야. 일일이 낭독을 해줘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문해력이 파괴된 상태에서 오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제 수업은 낭독이 거의 절반이에요. 낭독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길들이는 거죠.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스마트 기기를 워낙에 아이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스크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보고 스크롤해서 건너뛰고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가죠.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읽기의 그 습관은 눈동자를 잘 보면 눈동자가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해요.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글을 따라가지 않아요. 절대로. 듬성 지그재그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 보시면 꼼꼼하게 읽어본 글 아마 최근에 많이 없으실 거예요. 기사 같은 신문 기사 같은 거 보면 제목 보고 대략 살펴보다가 또 다른 링크된 걸 누르고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스마트 기기가 현대인의 그 문해력을 좋게 보면 뭐랄까 확장해 준 것이고 나쁘게 보면 퇴보시킨 거예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에서 독서에 큰 장애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낭독입니다. 물론 낭독을 잘 해줘야 됩니다. 네. 그냥 지루하게 한 가지 톤으로 끊어읽기를 엉망으로 하면서 낭독해주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 있죠. 저는 이제 독서노트를 운영하면서 저희 교사들에게도 많이 강조하는 건데 낭독 훈련을 많이 시켜요. 낭독도 긴 문장이 나왔을 때 적절하게 탁탁탁 끊어지는 부분도 있고 강조하는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재밌어요. 특히 초등학생들일수록 목소리 변조 3개 이상은 가능하게 훈련하더라. 네, 재밌게 낭독을. 우리 아이가 책을 싫어해요. 어떡할까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네, 제가 학원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니까 여기서 먼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책을 싫어하는 아이는 없는데 책을 싫어하는 아이는 많은데 이야기를 싫어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태생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아해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좋아하고 엄마,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도 좋아하고 내용 구성이 엉망이라도 귀를 쫑긋하고 들어요. 그걸 기억해냅니다. 그런 경험도 혹시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애 재우려고 그냥 엉뚱한 이야기 막 지어서 들려줬는데 다음날 아이가 그 내용을 다 기억하고 엄마 그래서 걔가 어떻게 된 거야 오늘 이어서 해줘 이런 거죠. 신기합니다. 그 박완수 선생님 작품에 보면 아이들은 밥은 굶어도 이야기는 굶을 수 없는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책들은 이야기로 돼 있거든요. 내러티브가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은 재미없어가 아니라 이야기는 재밌어라고 들어오시죠. 여기 재밌는 책이 있어라고 말하지 마시고 여기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이 책 이야기 한번 같이 살펴보자. 네, 그럴 때 정독 훈련하는 좋은 팁 하나 드릴게요. 네, 보통은 어머니들이 읽어주시면 아이가 귀로만 듣습니다. 귀로만 들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글 읽는 것을 훈련하게 되기 때문에 글을 따라 눈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저학년이다 완전히 그럴 때는 이제 그림 동화를 읽잖아요. 그림 동화도 글과 그림이 각각의 정보를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글 따로 그림 따로 읽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떤 페이지는 야, 이 그림 무슨 얘기일까? 그림을 같이 관찰을 하고 그림 속의 메시지를 살피고 자,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도 한번 읽어보자 하고 어머니가 거기 있는 텍스트를 또 읽어주실 때 아이의 눈은 글을 따라가게 하시죠. 그렇게 하면 그림 동화 한 권도요 2, 30분 갑니다. 기가 막힌 그림 동화들 많아요. 읽고 나면 또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죠. 너는 무슨 생각했니? 엄마는 이런 생각했어. 야, 너는 대단한 생각을 했구나. 야, 나는 그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칭찬도 해주시면서 네. 엄마의 생각도 알려주고 네. 그러면서 점점 그림책이지만 글이 더 많은 그림책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긴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보통은 1학년 때는 완전 그림 중심이라면 2학년 때는 글 중심의 그림 동화로 가죠. 저희 학원에서는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그렇게 그림 동화 중심으로 가다가 2학년 2학기쯤 되면 한 2, 30페이지 되는 그림도 있지만 거의 사실은 일반 그 글 중심 동화에 가까운 3학년이 되면 간단한 사파만 있고 글밥 중심의 책으로 4학년이 되면 300페이지, 400페이지의 동화책으로 넘어가도 애들은 이야기 속에 들어가요. 어제 제가 수업하는 국제학교 아이들이 원래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 수업을 하다가 이번에 좀 초등학생 수업 좀 달라고 했어요.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 굉장히 활달하고 산만한 아이들이 우르르 앉아 있는데 그 미하일 엔데라는 작가의 모모 작품을 자, 읽어보자 하고 나눠줬더니 애들이 두꺼워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벌써부터 투덜투덜해요. 야 이거 이 얘기 엄청 재밌는 거야. 내가 30분 선생님이 읽어준 다음에 재미없으면 책 돌려줘. 설득한 다음에 읽기 시작했죠. 30분 읽은 뒤에 애들이 더 읽어주세요. 몰입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저는 별거 해준 건 없어요. 재밌게 읽어줬을 뿐이에요. 작품 자체가 워낙 좋습니다. 좋은 책을 곱씹어서 이렇게 재밌게 읽어주는 것. 그 한 권의 책이 아이들의 문해력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때가 있어요. 정독과 낭독입니다. 언제까지 낭독을 해줘야 되나요? 그러면 몇 학년까지 해줘야 되나요? 우리 애가 벌써 고학년인데 낭독을 아직도 해줘야 되나요? 그쵸? 모든 책을 다 낭독하기에는 이제 아이가 좀 컸죠? 넌 좀 그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낭독해주세요. 네. 저는 중학생들도 수업 시간에 가끔씩 낭독해줘요. 낯선 문체를 만날 때. 예를 들면 새로운 문학 작품인데 조금 글이 딱딱하다, 문장이 낯설다, 복잡하다. 아니면 그 전에 읽었던 종류의 책과는 좀 다른 철학책이다. 이럴 때는
진입할 때는 낭독 중심으로 해줘. 최근에 중3들하고 플라톤 국가를 읽기 시작했는데 첫 부분의 한 장은 목이 아파라 낭독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최대한 몰입하고 읽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자, 두 번째 장은 너희가 한번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보자. 네. 그러면 그게 가능해져요. 근데 처음부터 자 오늘 이 책 할 거야. 자 읽은 다음에 얘기하자. 읽어봐. 네. 그냥 다 읽었지? 이야기해봐. 그러면 어려웠어요. 재미없었어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요런데 처음에 진입할 때는 같이 낭독을 해주고 글 이야기 속에 들어오도록만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그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게 돼요. 요 방식은 웬만한 책에는 다 통합니다. 네. 아이가 좀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 책은 이렇게 같이 시작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같이 한번 아이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확인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엄마도 같이 그 책을 읽고 있는데 너 몇 장 읽었니? 나 5장 읽고 있는데 스포하면 안 되겠지? 그러면서 너도 스포하지 마. 그러면서 다 읽은 다음에는 그래서 넌 어땠니? 엄마는 이런 부분에서 되게 감동했어. 가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책 좋아하게 된 아이들의 그 공통점이기도 한데 저희 학원에서 읽는 동화책들을 엄마가 같이 읽어요. 그럼 아이가 굉장히 좋은 작품 저희가 많이 읽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그 다음 주에 와서 선생님 우리 엄마가요 그 책을 읽었는데요. 읽다가 막 펑펑 울었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엄마가 왜 우는지. 난 하나도 감동 없는데. 그런데 엄마가 감동을 받고 울었다라는 그 기억은 아이에게 있죠.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책을 허투루 읽지는 않게 되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책을 억지로 읽는 아이의 공통 분모기도 한데 저는 책이 싫어요. 왜? 재밌잖아. 선생님이 읽어주면 그건 재밌어요. 근데 집에서 읽는 숙제는 재미없어요. 공통점이 뭔고 하니까 엄마 아빠는 책 안 읽어요. 엄마 아빠는 맨날 넷플릭스 보고 스마트폰 보면서 저한테 책 읽어! 읽었니? 얼마 읽었니? 몇 장 읽었니? 확인만 한다는 거예요. 네. 아이들의 마음속에 당연히 불만이 쌓이죠. 네. 그래서 아이가 책과 친해지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엄마 아빠가 같이 읽는 것이고 또 억지로 통제하고 읽히기보다는 설득을 하는 거죠. 자, 이번 책은 조금 재미없는 책일 수는 있지만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 같기는 해서 네가 읽었으면 좋겠는데 대신에 네가 이 책을 잘 읽어내면 엄마가 보상을 줄게. 이런 이제 그 협상 조건을 내걸면서 아이에게 이 독서를 유도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심지어 이런 아이도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문열의 삼국지를 독파를 한 아이인데 그걸 다 읽고 나서 문해력이 획기적으로 늘었죠. 너 어떻게 그걸 읽었니? 하니까 처음에는 꾸역꾸역 읽었대요. 왜 그러냐면 이 읽은 페이지만큼의 시간을 계산을 해서 게임할 시간을 엄마가 줬다는 거예요. 그건 엄마의 일방적인 명령이었니? 하니까 저도 의논하고 동의했던 바기 때문에 안 지킬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좋은 지혜로운 방법이죠. 아이를 앉혀놓고 나는 이 책을 네가 읽었으면 좋겠어. 대신에 같이 여기에 대해서 의논을 해보자. 네. 그래서 네가 이걸 잘 읽어내면 네. 그러면 내가 이런 보상을 줄게. 네. 이런 거죠. 네. 이렇게 진행할 때 엄마 아빠도 그 책을 읽고 있으면 훨씬 좋아요. 100%. 네. 어제 6학년짜리 아이 하나가 굉장히 저한테 밝은 얼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그거 아세요? 선생님이랑 여기서 저랑 읽는 모든 책을 엄마 아빠가 돌려서 다 읽으세요. 옛날부터 다 그랬대요. 최근에 읽은 책들은 되게 두꺼워요. 뭐 제인 에어도 읽고 셰익스피어도 읽고 막 그래서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고전을 읽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책을 읽고 어떤 그 아이들을 협상 테이블로 좀 끌어내셔서 적절한 보상으로 유도하시는 거
이런 방식은 나쁘지 않습니다. 가끔씩은 이것도 괜찮아요. 이 좋은 문학 작품의 경우에 흥미를 갖도록 찔끔찔끔 영화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작은 아씨들이다. 작은 아씨들 영화로 나온 게 책으로는 이 상권하고 두 권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500페이지 두 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 영화를 봐가면서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영화 먼저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영화에서 만난 캐릭터들이 책에서 상상되기 쉽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두꺼운 책을 읽어냈다라는 굉장한 자부심을 갖기도 해요. 뭐 오만과 편견이나 이런 것도 추천드리고요. 네. 이제 판타지 소설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호불호가 갈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 물론 아이들은 다 좋아하는데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 이걸 아이한테 잘 읽힐까 말까. 네. 장단은 다 있어요. 네. 그 판타지 소설을 통해서 뭐 나니아 연대기나 해리포터나 이런 거를 읽으면 읽다가 굉장히 몰입이 쉽기 때문에 읽는 시간도 길어지고 그만큼 두꺼운 책을 읽어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어떤 책이든 더 친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판타지에 맞들여서 판타지가 아닌 건 안 읽겠다라는 경우도 생겨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6년 전에 중학생 아이가 하나 왔는데 자기는 판타지 외에는 읽지 않기로 작정했는데 엄마가 억지로 여기를 보내서 오기는 왔지만 선생님 여기는 뭘 읽습니까? 이번 달에 우리 펄벅의 대지를 읽기로 했는데 사색이 됐죠. 재미없으면 전 당장 그만둘 거예요. 뭐 그러면 그러나 나는 고전 문학 작품이 판타지 못지않게 재밌다고 생각을 해. 일단 같이 시작을 해보자. 네.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항상 고전으로 진검승부하면 웬만한 아이들은 다 바꿀 수 있다라는 굉장한 고전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로 남을 만큼 오래 기억되는 아이예요. 그 아이는 고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판타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죠. 내 독서량은 부족하지 않아. 네, 고3이 됐습니다. 아까 언급드렸던 그 아이의 친구 기도에서 야 걔는 좀 요새 어떠냐 했더니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이런 투로 묻길래 왜? 했더니 공부 진짜 못해요. 지금도 판타지만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타지 소설이 책에 입문하는데 적절한 도움은 될 수 있는데 요거를 또 지혜롭게 잘 통제하지 못했다가는 그렇게 가버릴 수도 있는. 왜 옛날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아버님들이 계시다면 굉장히 공감하실 텐데 90년대에는 이제 무협 소설이 엄청 유행을 했죠. 책가방 가득 무협 소설을 넣고 다니던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던가요? 라고 물을 수 있겠죠. 네, 그건 독서의 영역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이야기가 그래서 고전 작품에 대한 스테디셀러와 고전에 대한 겁니다. 베스트셀러보다 스테디셀러를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일단 그 대형 서점 사이트에서 순위, 아동 도서 순위 쫙 보시고 살펴보시면 독서논술을 오래 운영하는 나름 초등 독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좋은 책이다라는 게 1순위에서 20번까지 거의 몇 개 없어요. 상업적입니다. 상업적이에요. 서점에 가면 이 가판대에 신간으로 쌓여있는 아동 도서들의 상당수는 상업적이에요. 껍데기만 바꿔놓고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거를 애가 공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이 사자성어, 관용구, 속담책도 매년 새로 껍데기만 바꿔서 나옵니다. 근데 사자성어 같은 경우에는 애가 어려워하니까 학습 만화 형식이 어떨까요? 하면서 학습 만화로 된 사자성어가 잔뜩 있죠. 네. 자,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나 추상적인 표현을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 형태의 학습 만화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네, 학습 만화를 통해서 지식 습득하는 게 습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네, 저희 학원에 또 적응 못하고 힘들어했던 오랫동안 그 친구를 적응시키느라 저도 고생했던 케이스가 뭐냐면 오직 Y층만 다른 거 안 읽어요. 오직 Y층. 여기에는 모든 지식이 다 담겨 있다는 확신을 가진 아이. 잡학다식합니다. 맞아요. 잡학다식한데 톰 소여의 모험을 같이 읽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미시시피 강의 그 장대한 흐름과 같은 내러티브가 얼마나 재밌는 레파토리로 얽혀 있습니까? 막 어떤 친구들은 옆에서 빵빵 터지는데 얘만 그게 왜 재밌는 건지 여기서 왜 주인공은 이렇게 말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결정적인 것 하나 또 이해력의 그 어휘력의 부족과 긴 문장을 소화해내지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학습 만화책이 주로 아이들이 손대는 책이다. 그러면 조금 네, 개선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책꽂이에 학습 만화책과 두꺼운 동화책이 꽂혀 있으면 아이들은 무조건 학습 만화책에 손이 가요. 100%. 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좀 애가 심하다 싶으면 학습 만화책을 처분하시면 돼요. 네. 워낙에 학습 만화책은 중고로도 잘 팔립니다. 네. 네. 중고가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네. 당근에 내두시면 금방 업어갑니다. 물론 아이가 화를 낼 수 있을 것 같으면 조금 네. 너가 그것만 읽으니까 엄마가 치워버렸지 이렇게 말씀하기보다는 엄마 생각에는 네가 학습 만화책만 읽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책도 읽을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고민하다 당근에 내놨더니 야 금방 팔려버렸다 어떡하니 대신에 엄마가 다른 거 사줄게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꿍 하다가도 네 다른 보상을 기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학습 만화 중심인 경우에 조금 정리를 해주실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다시 좀 이야기가 돌아오면 스테디셀러 중심으로 특히 50년, 100년, 200년, 300년, 500년, 1000년째 읽히고 있는 고전들은 너무너무 아이들에게 읽히면 좋은 책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고전은 어렵죠. 초등학생들이 접근하기에는 대부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전을 막 요약해 놓은 책들이 또 많아요. 네. 근데 저희 생글 교육이 왜 생글 교육이냐면 절대로 축약본, 요약본 안 읽거든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어디 보니까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100페이지로 만들어 놓은 동화책이 있더라고요. 와,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150페이지로 요약하면 거기엔 과연 톨스토이의 문장이 있을까? 톨스토이의 사상이 있을까? 네, 없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안나 까리나를 요약해 놨더라고요. 내용인 즉슨 표면적인 내용은 이제 불륜인데 아이에게 그걸 좀 적절할까? 어디는 초등학생 책으로 1984가 있어요. 이 끔찍한 세상을 왜 애한테 보여줘야 될까?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의 설계는 아마 이것도 여러분들의 아이들 독서 지도에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5학년 한 2학기부터 고전을 찔끔찔끔 만만한 것부터 접하면서 그 다음에 6학년부터는 조금 진지한 책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가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에 진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될 게 이제 이 긴 내러티브의 동화책들이 여러 인물이 등장하고 또 어느 정도는 인물의 심리 묘사도 좀 섞여 있고 어느 정도는 시대 배경과 상식이 필요한 책들 이런 책들 대표적인 좋은 책으로 보여지는 게 지금 기억나는 게 우리 동화 중에 책과논 있는 집 이런 책 있어요. 혹시 아실까 모르겠어요. 조선 후기의 천주교 박해와 관련된
그 배경을 알고 읽어야 읽히는 굉장히 좋은 역사 소설인데 한 5, 6학년 아이들이 그 4학년 아이들 정도에서 읽어도 되고 조금 똑똑한 아이들은 4학년 추천하고 5학년 정도에 이 책을 읽는 거죠. 이런 종류의 책들을 통해서 서서히 늘려가는 단계를 취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6학년쯤 됐을 때 또 읽게 됩니다. 물론 또 6학년에게 추천되는 목록이 있고 중학생에게 추천되는 목록이 있죠. 고전 지도는 아무래도 조금은 이렇게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있어요. 네. 다만 좀 욕심이 나신다면 어머니들이 혹은 아버지의 도움을 받던가 하셔서 유튜브나 요새 이런 거 치시면 고전에 대한 그 굉장히 풍부한 해설들 많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동물농장을 아이하고 읽고 싶다. 동물농장을 유튜브에 치면 수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몇 개 좀 참고하시고 그러면서 아이에게 고전은 진입 장벽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바로 읽기보다 아이가 이 책을 바로 읽었을 때 어려운 장면들이 무엇일까를 예상할 수 있거든요. 미리 읽으시면 깨주는 거예요. 그 단계들을. 자, 배경은 이런 거고, 이런 흐름이 있고, 이런 개념들이 있고, 자, 그래서 이 책은 이런 풍자 소설인데, 풍자라는 건 이런 것이고, 이 책에 나오는 이 돼지 새끼는 이런 돼지고, 냉전 시대와 스탈린 체제가 있고, 뭐 이런 거 좀 정보를 주시고, 네. 그리고 자, 1장 읽어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나랑 같이 얘기하자. 네. 이런 식으로 말랑말랑하고 좀 어렵지 않은 고전들은 6학년 정도 아이들이면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전이. 왜냐하면 그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학계에서 나왔던 교육학계에서 나왔던 나름 신선한 정보인데 독서를 많이 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은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독서와 학습력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음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그런 아이는 있어요. 공부도 언제부터 공부를 잘하게 됐니? 독서를 많이 하니까 공부가 조금 쉬워졌어요. 이런 아이들은 있어요. 네. 저희도 중학교 1학년 때 공부 되게 못하는 아이가 하나 왔다가 저랑 책 읽기 시작하면서 중3 때 공부 되게 잘하는 아이가 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서가 학습과 완전 상관없지는 않을 것 같은 샘플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독서를 많이 하면 당연히 공부를 잘하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건데 그 연구 조사 결과에서는 그렇지 않게 나온 거죠. 이게 그래서 충격을 준 거죠. 그러면 무엇이 어떤 책 읽기가 아이들의 학습력과 또 이 관계가 있었냐면 여기서 이 연구 결과에서 사용된 용어가 cultural literacy라는 개념이에요. 문화적 문해력이라는 거죠. 문화적 문해력. 그러니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배경도 알고 그리고 그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뽑아내면서 예를 들면 걸리버 여행기를 읽는데 그냥 거인 나오고 소인 나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걸리버 여행기의 시대 배경이 뭐고 영국의 의회 정치와 토리당 휘구당의 논쟁이 뭐고 그것을 풍자하는 장면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찾아가면서 읽는 방식. 걸리버 여행기는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풍자하고 있는가. 당시의 영국 시대에는 영국의 그 배경은 어떠했고 그것이 어떠했기 때문에 작가는 책 속에 이런 장면을 넣은 게 아닐까. 이제 그런 걸 찾아내는 형태의 일기죠. 네. 네, 요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교육이에요. 네, 걸리버 여행기를 한 달을 읽습니다. 제가 배경 설명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1장 몰입해서 읽을 수 있도록 낭독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숙제로 풍자하고 있는 내용들 같이 찾아내서 다음 시간에 같이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해서 1장, 2장, 3장, 4장 끝내고 나서 걸리버 여행기가 풍자하는 것을 설명해보세요 라는 A4 2장짜리를 씁니다. 6학년이 다 써내요. 이런 독서 경험을 매달 한 권씩 가져가게 되면 공부를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죠. 고전이 500년, 1000년, 2000년 읽히는 이유가 있다. 논어가 2500년 동안 읽히는 이유가 있다. 쉽고 가볍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닌
진지하게 쑥 들어와서 그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읽는 책들이 쌓이면 무서운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죠. 저도 그랬기 때문에. 네. 결국은 처음에 몇 달 보내보고 에이 왜 책을 이렇게 몇 권 안 읽었네요. 3달 보냈는데 어떻게 4권밖에 안 읽었어요. 이제 이런 엄마들은 그만두시죠. 왜냐하면 저는 곱씹어서 슬로우 리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축적의 힘인데요. 30분 독서 운동이라는 걸 저희 학원에서 하고 있어요. 더도 덜도 말고 매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30분 책 읽는 훈련을 가자. 선생님은 지금 20년째 1시간씩 읽고 있는데 너희는 30분씩 해보자. 그 30분. 그러면 한 페이지를 느리게 읽는 아이 기준으로 1분 걸리거든요. 느리게 읽는 아이 기준으로. 그렇게 30분씩 잡으면 놀랍게도 1년이면 1800페이지를 읽어요. 1800페이지면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 20권이에요. 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이것을 시작했다면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는 5년 동안 이 벽돌 같은 책 100여 권을 깨뜨린 거죠. 고등학생이 되면 책 읽을 시간 진짜 없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정말 책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비극인데 대한민국에. 저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 충분히 읽힌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전 100권을 박살낸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어떻게 공부하나 보자는 거죠. 놀라운 건 성적도 성적인데 세상을 읽는 힘, 나 자신에 대한 이해력, 모든 면에서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문학 작품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수많은 철학적 질문들과 마주쳤죠. 별이 다른 아이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참 이제 좀 뿌듯합니다. 망한다고 했던 친구들에게 이제 좀 할 말이 있어요. 야, 안 망했거든. 이런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거든. 나는 블루오션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cultural literacy의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사실은 이 진짜 상위 1% 교육을 하는 거기서는 오고 가던 메시지들이에요. 그런 교육업계에서는 하던 얘기들이에요. 네. 예를 들면 스카이캐슬 같은 거 혹시 옛날에 유행했던 드라마인데 저는 안 봤는데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스카이캐슬 아내 드라마를 좋아하셔서 보니까는 플라톤 국가를 가지고 과외를 해주다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 플라톤 국가 가지고 애들하고 공부하는데 야 강남 가면 야 그런 거 하나 보대? 강남에 과외 좀 하지 그래. 농담반 진담반으로. 네. 아마 현실이 반영된 걸 봤을 때 그러한 고전 읽기 교육을 소위 귀족 교육 같은 교육을 일부 동네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교육은 사실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게 비문학계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능 때문이겠죠. 네, 해마다 이제 수능 문제가 나오면 이제 저는 항상 풀어보는 편인데 작년 수능은 안 풀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는데 제가 체감하는 것도 해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문학과 문법은 고만고만한데 비문학만 지문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어려워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은 저도 안 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워낙에 조기 교육들을 선행 학습들을 다 해버리기 때문에 수능에서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많이 없어요. 영어 좀 선행 학습 많이 한 애들은 중학교 3학년쯤 되면 수능 문제 좀 다 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없는 거죠. 거기서는 변별력이 잘 안 나와요. 수학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국어의 비문학에서 이제 그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수능 끝나면 제일 먼저 뉴스에 나오는 게 올해 수능에 출제된 문제 중에 이런 문항이 있었다면서 꼭 비문학이 소개가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변별력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심이 큰 건데 거기에 나오는 지문의 개념들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다 있어요.
개념은 일단 다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요번에 나왔다는 뭐 해결이니 이런 거 다 있어요. 경제에 관련돼서 뭐가 또 나왔던데 예, 다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문제는 개념은 교과서에 있지만 그 개념들이 사용된 전혀 다른 지문, 조금 난이도가 있는 지문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만약에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이라면 이 지문은 진짜 어렵습니다. 개념이 정립된 아이들이라면 덤빌만 해요. 그래서 교과서 읽기가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교과서를 잘 읽는 아이와 교과서를 대충 읽는 아이는 반드시 차이가 나요. 네. 자꾸만 저희 학원 얘기를 홍보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교육에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교과서 읽기도 해요. 정규 수업 시간 외에 30분을 할애해서 교과서 읽기 시간을 매주 30분씩 갖는데 국어, 사회, 과학 교과서 중심으로 가요. 네.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교과서에 선생님이 정해준 분량을 읽고 핵심 개념을 바로 얘기를 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풍선이나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서 낙서를 하죠. 네. 그러니까 교과서를 꼼꼼히 잘 읽는지만 확인돼도 학습력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초등학교 때부터 안 해주면 중학교 교과서부터는요 훨씬 글의 양도 많아지고 개념도 간략하게 축약해서 설명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사회 5학년, 6학년 과정에서 역사, 한국사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꼼꼼하게 잘 안 해놓으면 중학교 교과서의 한국사는 매우 갑자기 어려운 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 교과서를 아이가 평소에 읽고 밑줄 치고 선생님 설명 밑에 뭐 코멘트도 달아보고 이런 정리하는 연습 습관이 돼 있는 친구는 중학교에 가서도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또 교과서는 등한시 여기고 했던 친구들은 항상 문제가 생겨요. 자, 여기서 교과서를 왜 가볍게 여기게 되는가 봤더니 네, 학원에 가면 더 어려운 걸 배우니까요. 학원에 가면 더 어려운 걸 배우니까 교과서는 쉬워 보이는 거예요.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교과서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교과서는 건너뛰고 교과서에 있는 개념들을 선생님이 따로 정리한 걸 나눠줘서 수업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때부터 교과서를 제대로 사용하는 연습은 어떤 학년, 어떤 담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제각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학습에 대한 부분까지도 독서를 같이 고민하신다면 교과서 읽기를 같이 하시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과서가 어른들이 읽기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서 이걸 이해를 못할까? 근데 아이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서 야, 넌 왜 이걸 이해 못하니? 야,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거야? 아니잖아, 그거 틀렸잖아. 이렇게 같이 읽으면요, 아이가 더 힘들어할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을 직접 많이 가르쳐 본 경험에서 쉽지 않습니다. 답답해요.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방금 설명했는데 또 몰라. 그러면 끌어올립니다. 자, 네. 거기서 감정이 나와버리면 아이는 혼난다라는 생각이 심리적으로 생겨서 위축이 돼요. 위축된 아이는 100% 집중력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책을 읽고 정보를 내가 스스로 얻어내는 그 경험을 해야 될 시간인데 얘는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틀리면 혼나는데 틀리면 혼나는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안 틀려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못 읽는 거예요. 집중력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혼내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는 자꾸 이쁘다 이쁘다 해주세요. 이쁘다 귀하다 이쁘다 귀하다 이쁘다. 저희 그 학원 모든 원장님들 선생님들한테 자주 드리는 이제 그 아동 심리 철학에 관련된 부분인데
아이들을 어딜 가나 평가받고 어딜 가나 명령형 문장을 접하고 아이들이 늘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오는데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아이들 오면 다 이뻐하고 비교하지 말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보다 너 왜 그랬어? 쪼기보다 설득하고 설명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아이들 좀 믿어주자. 네. 네. 그래서 독서논술학원에 보통은 이제 글짓기 잘한 거 막 붙여놓거든요. 저는 하나도 안 붙여놔요. 왜냐하면 붙여놓으면 맨날 붙는 애만 붙어요. 100%. 그러면 못 붙는 애는 학교 가서도 나는 왜 이럴까? 집에 가서도 너는 왜 그러니? 하고 나서도 나는 왜 이럴까? 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예쁘다 예쁘다 해주시고 틀리고 이상해도 기다려주시고. 네. 제가 어디 유튜브를 보니까 한국 어머니들과 이 유럽 어머니들이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 실험을 한 그 영상이었는데 과제를 주고 엄마하고 애를 같이 앉혀놔요. 그리고 교사는 나가요. 그리고 몰래카메라가 작동하고 있어요. 한국 어머니들은 조금 지켜보다가 그러니까 요거 아니 요거 어떤 엄마는 아예 달라붙어서 다 알려줘. 어, 놀랍게도 서양 어머니들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이 끝난 다음에 영상을 보여주면서 어머니들에게 교육에 대한 것을 논하는 그런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걸 기억이 나요. 혹시 보신 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답을 찾고 커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네. 틀려도 좋아, 느려도 좋아. 너는 너만의 속도가 있는 거야. 쟤는 좋겠어요. 되게 빠르고 머리도 좋고 책도 잘 읽어요. 나는 못 그래요. 괜찮아. 너는 너만의 속도로 너만의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너는 너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네, 심리적으로 벌써 안정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뇌가 더 잘 작동합니다. 네, 아까 질문 주신 분에게 부모가 두꺼운 책을 읽어주는 것도 좋을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매번 읽어주면 안 되고 그냥 가끔씩 어디까지 읽었니? 여긴 엄마가 읽어줄까? 이런 정도에서.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진입하기 어려운 책은 앞부분 읽어주죠. 요새는 보니까 그것도 많아요. 그 오디오북. 네. 오디오북이 많아서 그걸 활용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팁을 몇 가지 드릴게요. 오디오북도 나쁘지 않은데 첫 번째는 무엇보다 이거예요.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오디오북은. 그러니까 눈으로 읽는 속도와 비교했을 때 읽어주는 속도가 한참 느려요. 그러면 되게 루즈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속을 약 1.2, 1.5 정도로 맞춰놓으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야 눈이 읽는 속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성우들을 너무 믿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성우들은 이제 대부분 연기를 전공하고 공부하신 분들이지 이 문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강조해 줘야 될지 어디는 좀 중요하게 가야 될지 이렇게 건너뛸 때가 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들은 한번 오디오북으로 들었다 하더라도 야, 이 문단은 잠깐만 요 페이지는 잠깐만 멈춰서 좀 문답을 해보시는 그런 건 되게 좋습니다. 네. 문답을 할 때는 항상 열린 질문을 저는 추천드려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묻는 게 좋지. 그래서 여기서 이건 뭐라는 거지? 이건 뭐지? 콕 집어서 답을 찾아야 되는 질문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휘의 부분인데 아이가 모든 어휘와 모든 표현을 다 알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 한 페이지에 한두 개 정도 낯선 단어 있어도 문맥 속에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아이들에게도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모를 것 같은 어휘들 다 집어내가지고 이건 뭐지? 이건 무슨 뜻이지? 하면 아이가 난독증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중요한 사자성어나 이런 것만 짚어주시고 일단 내용을 조금 미리 부모님이 알고 계시는 건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면 여기서
성인책이라는 게 뭐 이상한 그런 소설을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어른들 책에는 아이들이 굳이 접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묘사와 설명들이 있는 부분도 있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막 서점가에 유행하기 시작한 파친코란 책이 있어요. 곧 드라마로 나온다는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파친코. 네, 전 나오자마자 읽었는데 네,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이제 가끔 그런 실수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야, 이게 청소년 추천 도서래? 그러니까 너도 한번 읽어보자. 너도 이제 6학년이면 이런 것도 읽을 때 됐어 하고 엄마 아빠 안 읽어봤는데 일단 사오는 거예요. 근데 파친코를 읽어보면 성적인 묘사가 조금 적나라합니다. 네,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검열 아닌 검열은 좀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이제 아이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책을 굳이 읽겠다고 고집할 때, 이제 보통은 이제 사춘기가 돼서 책으로 약간 좀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책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랬던 책이 몇 권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중학생 정도면 그냥 애가 못 읽을 책인데 지가 사겠다면 그냥 사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네. 사보고 지가 알아요. 저희 아이가 4학년 때 서점에서 어른들 읽는 책 인문 교양 서적을 하나 골라오더라고요. 아빠 나 이거 사줘요. 보니까 뭐 보통 이제 CEO들이 한 번씩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뭐 리더십 어쩌고 저쩌고. 네. 그때 이제 아이가 그 학급 회장이 막 됐을 때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네가 못 읽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그래 사줬어요. 네. 왜냐하면 주눅 들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한 번씩은 아이가 고른 책도 못 읽을 것 같은 것도 한 번씩은 사주시는 건 필요합니다. 지가 스스로 알아요. 읽고 나서 아이고 헛다리 짚었다. 네. 이거 그냥 아빠 읽으세요. 갖고 옵니다. 네. 이해가 가지 않는 고전을 읽으려고 하는 시도는 좋은데 재미없어질까 봐요. 가끔씩은 이해가 가지 않는 책이지만 억지로 읽다가 뭐가 이렇게 문이 틔우듯이 뭔지 알 것 같은 그런 단계로 가는 똘똘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분명히 가능합니다. 동화책 마틸다에 나오는 그 주인공 마틸다처럼 어려서 글눈이 튀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안 되라고 하기보다는 어려운 책 고전도 아이가 도전해 보려고 했을 때는 막지는 마시고 시도해 보도록 하되 잘 읽고 있는지는 조금 도움은 주실 필요가 있겠죠. 어렵지 않니? 읽어볼 만하니? 야, 너 대단하다. 아빠도 이거 쉽게 안 읽히는데? 칭찬도 해주면서 이 참에 나도 같이 읽어보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스스로 읽는 것은 싫어하고 읽어주는 것은 좋아한다. 네. 네. 그럼 아직은 좀 더 읽어주셔야죠. 뭐. 아직은 좀 더 읽어주시되 타협점을 찾으셔요. 네. 4학년 정도면 조금 타협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엄마 생각엔 너도 좀 이제 읽어야 될 것 같다. 엄마 목이 너무 아파. 그래서 요만큼은 네가 읽고 그 다음은 또 내가 읽고 이렇게 하자 해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으시고 또 보상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면서 스스로 읽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네. 눈으로 읽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게 되는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낭독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몰입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단계지 스스로 눈으로 읽는 것을 귀찮아하게끔 읽어주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올라오신 질문 중에 초등학교 4학년인데 어떤 종류? 동생이 어려서 어린 책들이 많군요. 네. 따로 동생 조금 맡겨놓고 따로 데리고 서점이나 도서관에 조금 가셔요. 네. 아무래도 동생하고 같이 다닐 때가 많기 때문에 동생 책에 또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도 있어요. 이제 너는 동생과는 조금 이제 급이 다른 친구란다 하면서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으니까 따로 서점에서 같이 책 쇼핑을 한번 하시면서 아이가 읽고 싶은 책, 요즘 4학년들이 읽고 있는 책,
네, 또 이렇게 추천될 수 있는 좋은 책들, 또 어머니께서 읽히고 싶은 책들 고루고루 쇼핑을 하셔서 아이만의 책장을 따로 만들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야, 이건 동생 책장, 이건 네 거야. 너도 이제 4학년이니까. 이야, 이러면 뿌듯할 것 같아요. 6학년인데 고전 책을 고를 때 뭐가 기준일까? 아, 네. 일단은 재밌어야 됩니다. 음, 재밌지 않은 책으로 고전을 시작했다가는 고전은 재미없어라는 편견이 생기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은 책, 아이가 읽으면서 조금 이해 가능한 책, 좀 쉽고 재밌는 고전부터 시도해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가장 아이들하고 했을 때 반응이 빨리 오는 거, 오만과 편견이 또 괜찮았어요. 영화 보면서 오만과 편견 6학년 정도 아이 같이 읽으면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이제 막 연애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네. 그리고 2010년작인가요? 예, 2012년작인가요? 오만과 편견 영화가 있어요. 키라 니틀리가 주연하고 조 라이트 감독이라는 영화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원작을 진짜 그대로 잘 살려놨어요.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고전 작품을 그대로 녹여놓은 영화와 또 아이가 이제 읽을 수 있을 만큼 잘 된 번역책을 놓고, 자, 우리 영화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자. 예, 이렇게 해서 도입은 같이 해주시면서 그만한 급의 책들을 하나씩 던져주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 아이 공부방이 없는 초일, 거실서, 그렇군요. 네, 아이들 책장 따로 있는 거 너무 추천드려요. 이건 내 거야. 그러면 꼬맹이 아이가 허가 책장을 보면서 난 저거 언제 읽지 막 읽고 싶어. 네, 큰아이는 큰아이대로 너는 아직도 그거 읽지? 언제 커서 이런 거 읽니? 하는 어떤 그런 의식도 생기고, 또 나만의 책이라는 거, 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생기고, 또 애서가게 되는 데 있어서 첫걸음은 이 자기 장소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책장을 조금 구분하는 거 좀 추천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건 내 거야라는 책에 대한 소유욕은 책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공부방, 이건 이제 가정에서 정하시를 누릴 것 같은데, 굉장히 공부 잘하는 집안 중에 몇 가지 공통점으로 제가 발견한 게, 거실에 TV가 없고 거실을 서재로 만들어서 아이들 방이 따로 있지 않은 독특한 집들이 몇 있었어요. 아이들 각 방이 있으면 방에 가서 이제 아무래도 허투루 보내는 시간도 많고 딴짓한 시간도 많고, 네. 그 집은 이제 컴퓨터실을 아예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컴퓨터 할 때는 여기 들어가. 컴퓨터로 숙제할 때나 혹은 얘기하고 게임 한 2시간만 할게요. 엄마. 주말이니까. 요건 되는데 공부는 거실에서. 엄마 아빠도 항상 거실에서 조용히 이제 책을 읽는 중심의 집안이었어요. 딱 봐도 네. 전교 1등 각이죠. 근데 요건 분명히 있어요. 아이가 방에 너무 폐쇄적으로 혼자 들어박혀 있는 시간을 어려서부터 많이 주는 건 조금 지양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동생이 너무 어려서 숙제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동생을 데리고 안방에 들어가서 형아 숙제하는 거 방해하지 말자 하더라도, 네,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이제 사생활이나 이런 게 진짜 중요해지는 단계고 자기 시간과 이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단계가 됐으면 그때는 이제 자기 공간이 필요하죠. 초2, 초2면 일단 단편 동화집을 추천드릴게요. 짧은 단편들이 수록된 단편 동화집을 옆에서 같이 읽어주시면서 아이와 같이 읽으시면 좋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읽어줄 때 한 30분 안쪽으로. 그러나 한 번 읽을 때 끝까지 다 읽은 다음에 쉬도. 원래는 그게 맞아요. 드라마도 끊어지면 좀 짜증나잖아요. 특히 이제 드라마 마지막 장면 항상 짜증나잖아요. 여기서 끝나. 맨날 그거. 예. 사실 이야기책도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끝까지 쭉 가는 것도 집중력 향상에 굉장히 중요한 연습일 거예요. 그래서 끊지 말고. 대신에 보상은 있어야 돼요.
맛있는 간식을 딱 놔두고 엄마랑 요 이야기 같이 다 읽은 다음에 저거 먹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 끊기지 않게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 흐름, 독서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훈련 조금 그 습관을 교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점에 많이 팔리는 책이라고 다 좋은 책은 진짜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진짜 좋은 책은 숨어 있거나 절판돼 있어요. 아, 너무 아쉽다. 이 작품이 어떻게 절판이라. 너무 말이 안 돼. 막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네. 또한 우리 아동 문학이 조금 빈약해요. 솔직히. 네. 이 번역된 아동 문학들 보면 특히 이제 미국의 뉴베리상 받은 문학 작품들 보면 참 훌륭하고 진짜 다채로운데 우리나라 아동 문학들은 조금 천편일률적인 부분이 있어요. 힘든 상황의 주인공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성장통을 겪어내고 승리하는 장면 다 이렇게 레퍼토리가 너무 뻔해서 좀 안 그런 거 없나 좀 찾아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이 있고 예, 그 어른들이 봤을 때는 이상한 책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 마갈량의 삐삐 롱스타킹. 예, 어른들이 보면 뭐야 완전 난잡하고 무슨 막 어지럽고 도대체 여기서 무슨 교훈이랄 게 있고 네, 그 책은 교훈 따위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엄청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작가가 위대한 거죠. 그 작가분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책도 있으니까 좀 너무 어른들의 감동 코드와 아이들의 감동 코드가 같을 거라는 생각은 조금 많이 해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림책은 언제까지 읽어도 괜찮을까요? 아,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저도 요새까지 아직까지 읽습니다. 그림책들이 너무 다양해졌어요, 그죠? 네. 그래서 심지어는 어른을 위한 그림 동화까지도 나오는 판이니까 그림 동화를 꼭 연령을 제한을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그림 동화는 진짜 그 나이가 들어도 읽어도 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뭐 이런 것도 있는 거니까 연령 제한을 두기보다 그림책도 읽으면서 글 중심의 책으로 유도해주는 그 과정 아까 그 독서지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그렇게 가주면 조금은 수월할 거예요. 그렇다고 그림책을 없애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놀라운 사실은 중학생이 된 아이인데 1학년 때 제가 읽어준 그림책을 기억하더라고요. 야, 놀랍다. 어떻게 기억할까 했더니 선생님 그 책 읽어줄 때 너무 재밌었다고. 그래서 그림책이 그냥 아이가 던져주고 아이들 읽게 하지 마시고 정말 그림책부터 아이 어릴 때 아장아장할 때부터 그림책 많이 읽어주세요. 아무래도 어떤 독서 논술 선생님보다 훌륭한 독서 지도사는 어머니들이십니다. 왜냐면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엄마 목소리에 가장 익숙하고 길들여져 있어요. 가장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 1000명이 소리를 질러도 구분되는 우리 엄마 목소리. 그 엄마 목소리로 듣는 이야기가 제일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림 동화를 읽어주시다 보면 지금 만약에 아이들이 1학년, 2학년이다. 그러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재밌는 낭독 그 연습이 가능해집니다. 저도 아이들 어릴 때 책을 재밌게 많이 못 읽어줬었어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가정 형편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서 책은 많이 사줬죠. 알아서 읽겠지. 알아서 사주면 읽겠지.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앉혀놓고 읽혀줬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다행히도 저희 그 둘째 녀석부터는 거의 제가 많이 읽어줬어요. 확실히 효과가 다릅니다. 큰애한테 제일 미안해요. 큰애한테는 동생들 좀 돌봐. 맡겨놓고 제 할 일 하기 바빴고 그때 대학원 공부한다고. 그래서 이제 둘째 아이부터는 제가 많이 읽어줬죠. 그래서 굉장히 책을 잘 읽고 아빠가 읽어준 책 좋아. 그래서 엄마들이 같이 읽으시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동화책들이 어떤 책들은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그 독서 경험이 되실 거예요. 저도 동화책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그
치유가 일어났어요. 네, 너무 좋은 책들 많습니다. 아이들 지도할 때 인문 상식이 많이 필요해진다라는 느낌이 드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추천드리는 것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최 사장이라는 분이 쓰는 거 있어요. 이거 아마 아실 거예요. 요 정도만 인문 교양 잘 알고 있어도 아이들에게 뭔가 던져줄 때 되게 도움됩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